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사 정원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산재라는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볼까 해요.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좀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면, 우리 산업재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률 보상 제도라는 걸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입은 장애, 과실 이런 여부를 민사처럼 구체적으로 좀 따지진 않아요. 뭐 장애 등급은 따지겠지만, 하지만 뭐 과실 몇 퍼센트냐, 뭐 사업주가 손해 입은데 얼마큼 기여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정률로 지급을 하는 게 이제 산재 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큼 잘못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받아야 할 피해 금액이 예컨대 한 이 정도라 해보죠. 근데 만약에 산재가 이 정도 원중에 한 이만큼 보상을 해줬다 라고 쳐봅시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받을 게 이만큼인데 산재가 훨씬 더 크고 뭐 민사 청구권 요 정도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돌려줘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률 보상이라는 제도가 산재의 기본 모택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논의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산재가 다 종료된 후에 이제 장애가 남으신 분들, 특히 좀 연세가 너무 많지 않으신 분들, 또 본인의 이제 과실 정도가 그렇게 막대해 보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젊은 분이고 회사에 뭐 기계 같은 문제로 산재를 입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산재 후에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훨씬 받을 돈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산재 보상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들어가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 뭔가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 않고 어떤 정도의 증상이 고정이 되어 있는, 즉 이제 산재보험에서는 이걸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치유가 완료가 되었고 더 이상 이제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급에서 14급까지 나눠서 이제 평균 임금의 며칠치, 그러니까 뭐 최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률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 보상 같은 경우는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의 노동 능력이 이만큼인데 줄어든 만큼의 평생의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근데 8급부터 14급 같은 경우는 일시금을 주고 평생 동안 보상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보상을 받은 후에 나이가 아직 20년 이상 내가 더 근무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임금 손실이 평생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 장애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런 부분에 좀 최근에 좀 상담이 많이 있어서 좀 이런 영상을 좀 기획을 하게 된 것도 좀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산재가 중요하지만 산재가 다 끝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장애가 이제 남은 경우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산재 이후의 장애는 계산 방식이 어느 정도 좀 정형화는 돼 있어요. 좀 위자료 산정을 하는 방식도 좀 정형화돼 있고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산재로 보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만 좀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예요. 치료비. 내가 다쳤을 때 요양을 받는 치료비. 그런데 치료비가 산재가 다 보상을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거예요. 공단에서 정해놓은 보험 수준 안에 들어있는, 또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요양비를 지급해요. 그리고 그 외의 치료에 대해서는 공단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뭐 적극적 손해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기구나 이런 거 물론 공단이 지급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품질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지급되어지는 그 횟수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손해가 남아있을 여지가 있고, 또 개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약간 소극적 손해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개업이란 이제 내가 일을 못함으로써 누군가 날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나오는 비용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산재로 인해서 소극적 손해는 상당히 휴업수당이나 이런 걸로 감액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산재가 전혀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렇다면 노동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관해서 어떤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노동 능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보상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말 크게 설명드리면 이런 개념이에요. 내 노동 능력이 얼만큼 상실됨으로써 정년을 도달하고 내 가동할 수 있는 기간만큼의 손실분이 얼마일 것인가, 이 계산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소극적 손해 부분이기도 해요. 뭐가 있을까요? 일시소득 깎이는 것도 생길 거고, 일시비 깎이기 시작하면 월급, 그 다음에 뭐 퇴직금 뭐 다 깎여진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미래의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노동능력 상실이 뭐 가지는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주시죠.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쨌든 이제 장애 등급을 결정할 때도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장애 이후에, 산재 이후에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꼭 반드시 들어가는 개념이고, 보험사나 사업주와 늘 다툼이 있는 부분이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노동력 상실률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연락을 받았던 것들은 손가락이 절단이 되거나 일부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는 이제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표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 표에는 손가락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마디, 두 마디가 뭐 손실이 됐거나 어떤 부위까지 또는 어떠한 업종에 있는지, 그러니까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일수록 상실률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업종의 종류가 보통 한 9가지 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축으로 업종의 종류, 세로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실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업종에 맞는 코드를 찾아서 이러한 정도의 질병과 장애가 있을 때 맞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그 상실률에 따라서 뭐 가령 뭐 손가락과 여러 군데를 다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복합장애로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나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뭐 30%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수익에서 30% 정도를 보전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이 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보험사나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과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이제 결론을 내리는 측면은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개념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혹시나 이제 주변에서 산재 보상을 받고 나고, 그다음에 보상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 염려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젊으면 젊을수록,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노동 능력 상실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과실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산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과실률과 산재의 초기 조사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노동 능력 상실률이 높다 한들 내 과실률이 어마어마해 버리면 받을 돈이 없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자살 산재 같은 경우도 산재로는 인정이 되어질지언정 이게 위자료 부분에서는 과실률이 어마어마하게 깎여요. 그러니까 사실 받을 게 없게 되어버리는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 그냥 사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게는 뭐 몇천 단위겠지만 뭐 정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억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소득 산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민사상 보상 부분을 근제보험으로 좀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한번 좀 비교는 해보셔야 돼요. 근제보험은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사적 보험이에요. 사적 보험. 산재를 다 처리하고 난 후에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보험이 지급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사고가 크면 클수록, 노동력 상실률이 크면 클수록 근제보험으로 처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비교를 좀 해봐야죠. 이것도 다툼을 가능할 것인지도 되게 좀 정밀하게 검토는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재가 되면은 무조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남아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검토 작업이 중요하다. 손해가 얼마큼 났는지를 일일이 좀 산정해보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어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김노수TV는 산재 이후에 장애가 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봤고요.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여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아요, 구독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하나 해볼까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긴 할 겁니다. 금주 또는 다음 주 차주 뭐 언젠간 하겠죠. 한번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꽤 할 예정이니까 미리 예고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김노사TV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